저는 올해 69입니다. 아들 민수가 결혼한 지 벌써 3년이 지났죠. 며느리 서영이는 처음엔 참 착해 보였어요. 결혼식 때 제 손을 꼭 잡으며 어머님, 잘 모실게요라고 했던 그 모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끼기 시작했죠. 저는 부산에 혼자 살고 있습니다. 남편은 10년 전에 세상을 떠났어요. 아들이 서울에서 직장 다니니까 자주 보진 못하지만 그래도 한 달에 한 번씩은 올라가려고 노력했습니다. 부산에서 서울까지 기차로 5시간. 적지 않은 시간이죠. 그래도 아들 얼굴 보고 싶고 며느리랑도 친해지고 싶어서 열심히 올라갔어요. 지난주 토요일이었습니다. 아침 8시 기차를 타고 오후 1시쯤 아들 집에 도착했죠. 문을 열고 들어서니 서영이가 소파에 앉아 휴대폰만 보고 있었어요. 어머님 오셨어요? 인사는 그렇게 했지만 일어나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괜찮다고 웃으며 짐을 내려놓았죠. 민수는 어디 갔니? 회사 일 때문에 잠깐 나갔어요. 서영이는 여전히 휴대폰에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저는 거실을 둘러봤어요. 깨끗하게 정돈된 집, 새로 산 듯한 명품 쿠션들이 소파에 놓여 있었죠. 집이 참 예쁘구나. 네, 요즘 인테리어에 관심 좀 가지고 있어요. 서영이가 짧게 대답했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났는데도 밥 먹었냐는 말이 없었어요. 기차에서 김밥 하나 먹긴 했지만 배가 고팠죠. 서영아, 점심은 먹었니? 네, 전 먹었어요. 그럼 나는? 서영이가 그제야 휴대폰에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 어머님 점심 안 드셨어요? 죄송해요. 제가 바빠서 준비를 못했네요. 바빠 보이진 않았습니다. 소파에 앉아서 휴대폰만 보고 있었으니까요. 괜찮아. 내가 뭐 좀 해먹을게. 부엌으로 들어갔어요. 냉장고를 열어봤습니다. 신선한 채소들, 좋은 고기, 과일들이 가득했죠. 그런데 서영이가 뒤따라와서 말했어요. 어머님, 그냥 라면 드세요. 대충 드시면 돼요. 저 진짜 바빠서요. 바쁘다는 말을 또 했습니다. 대체 뭐가 바쁜 건지 모르겠더군요. 저는 아무 말 없이 찬장에서 컵라면을 꺼냈어요. 뜨거운 물을 부어 3분을 기다렸습니다. 그 3분이 참 길게 느껴졌죠. 5시간 기차를 타고 와서 먹는 게 컵라면이라니. 서영이는 다시 거실로 가서 소파에 앉았어요. 저는 식탁에서 혼자 라면을 먹었습니다. 맛이 없었어요. 아니,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죠. 민수가 오후 3시쯤 돌아왔습니다. 엄마 오셨어요? 응, 점심 먹었니? 네, 밖에서 먹고 왔어요. 민수는 피곤한 얼굴로 방으로 들어갔어요. 저는 거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서영이는 여전히 휴대폰만 보고 있었죠. 뭐가 그렇게 재밌는지 계속 웃으며 화면을 쓸어내리고 있었어요. 저도 심심해서 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그때였어요. 서영이가 화장실에 간 사이 소파에 휴대폰을 놓고 간 거죠. 알림이 계속 울렸어요. 저도 모르게 화면을 봤습니다. 인스타그램 알림이었어요. 친구들이 댓글을 단 모양이었죠.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나쁜 줄 알면서도 서영이 휴대폰을 집어들었어요. 잠금이 안 돼 있었습니다. 인스타그램이 열려 있었죠. 스크롤을 내리다가 저는 멈칫했어요. 한 달 전쯤 올라온 사진이었습니다. 청담동의 유명한 일식집, 서영이와 서영이 어머니가 웃으며 찍은 사진이었죠. 테이블 위에는 고급스러운 음식들이 가득했어요. 오마카세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댓글을 봤죠. 우와, 여기 1인당 15만 원 하는 곳 아니야? 부럽다, 나도 데려가줘. 서영이가 답글을 달았더군요. 우리 엄마 모시고 가끔 가요. 엄마가 좋아하셔서요. 가끔이라고 했습니다. 한두 달에 한 번씩 간다는 얘기겠죠. 제 손이 떨렸어요. 친정어머니는 15만 원짜리 오마카세, 저는 3천 원짜리 컵라면. 이게 뭔가 싶었습니다. 화장실 물 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황급히 휴대폰을 제자리에 놓았죠. 서영이가 나왔을 때 저는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목구멍에 뭔가 걸린 것 같았죠. 그날 저녁
민수가 저녁은 뭐 먹을지 물었어요. 서영이가 대답했습니다. 전 파김치 담가야 해서 바빠요. 어머님이랑 둘이 드세요. 결국 저는 민수랑 근처 김밥집에서 저녁을 먹었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민수에게 물어봤습니다. 서영이가 친정 어머니랑은 자주 만나니? 글쎄요, 가끔 만나는 것 같은데요. 민수는 별로 관심 없어 보였어요. 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죠. 천장만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내가 예민한 건가? 아니면 정말 차별을 받는 건가? 하지만 그 오마카세 사진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15만 원. 1인당 15만 원이면 두 사람이 30만 원이죠. 저는 컵라면 3천 원. 1000배 차이였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집을 나서려는데 서영이가 말했어요. 어머님, 조심히 들어가세요. 그 말이 너무 가벼웠습니다. 진심이 느껴지지 않았죠. 저는 부산행 기차에 올랐어요. 5시간 동안 계속 생각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 이대로 참고 살아야 하나? 아니면 민수한테 말해야 하나? 하지만 결론은 나지 않았어요. 기차가 부산역에 도착했을 때 저는 결심했습니다. 조금 더 지켜보기로요. 혹시 모르니까요. 제가 오해한 걸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다시 서울에 올라가지 않았어요. 민수가 전화로 물었죠. 엄마, 이번 주말에 안 와? 아니, 바빠서 못 갈 것 같다. 사실 바쁜 건 없었습니다. 그냥 가기 싫었어요. 또 컵라면 먹고 싶지 않았죠. 그런데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서영이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평소엔 연락도 잘 안 하던 서영이가요. 어머님, 저 좀 뵐 수 있을까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뭔가 심상치 않았죠. 무슨 일이니? 전화로는 말씀드리기 어려워서요. 내일 부산으로 내려가도 될까요? 이상했습니다. 서영이가 부산까지 내려온다고요. 다음날 오후 2시쯤 서영이가 도착했어요. 얼굴이 많이 상해 있었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죠. 울었던 것 같았어요. 어서 와, 들어와. 서영이는 소파에 앉더니 한참을 말을 못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어머님, 저 정말 죄송해요. 무슨 일인지 물어보려는데 서영이가 먼저 말했죠. 제가 카드를 너무 많이 써서요. 빚이 1,800만 원이에요. 1,800만 원이라니. 적지 않은 돈이었습니다. 민수는 알아? 네, 어제 말했어요. 근데 민수 월급으로는 감당이 안 돼요. 서영이는 계속 울었어요. 저는 물 한 잔을 건넸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됐니? 스트레스 받을 때마다 쇼핑을 했어요. 명품도 좀 샀고요. 그게 쌓이고 쌓여서요. 명품?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죠. 15만 원짜리 오마카세도 생각났어요. 하지만 지금은 그 얘기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은행에서 대출은? 신용점수가 낮아서 안 된대요. 어머님,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서영이가 제 손을 잡았어요. 차가운 손이었습니다. 저는 한참을 생각했죠. 사실 돈이 없는 건 아니었어요. 남편이 세상 떠나기 전에 보험금을 받았거든요. 그걸 10년 동안 적금으로 모아뒀습니다. 2천만 원 정도 됐죠. 노후 자금으로 아껴두던 돈이었어요. 하지만 며느리가 이렇게까지 울면서 부탁하는데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알았어. 내가 도와줄게. 서영이 얼굴이 환해졌어요. 정말요? 어머님, 감사합니다. 그 말이 전부였습니다. 진심으로 고마워하는 것 같지 않았어요. 뭔가 당연하다는 듯한 느낌이었죠. 다음 날 은행에 갔습니다. 적금을 해지했어요. 2천만 원. 10년 동안 한 푼, 두 푼 모은 돈이었습니다. 남편 생각하며 모았던 돈이죠. 통장 잔고를 보니 마음이 아팠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서영이 계좌로 돈을 보냈죠. 서영이한테 문자가 왔어요. 어머님, 입금 확인했어요. 정말 감사해요. 감사하다는 말뿐이었습니다. 전화 한 통 없었어요. 저는 그날 밤 잠을 설쳤습니다. 2천만 원이 한순간에 날아갔어요. 노후 자금이 사라진 거죠.
앞으로 뭘 믿고 살아야 하나? 불안했습니다. 일주일 후 민수한테 전화가 왔어요. 엄마, 서영이 도와줘서 고마워. 응, 괜찮아. 빚은 다 갚았니? 응, 덕분에 깨끗하게 정리했어. 민수 목소리는 편안해 보였습니다. 저는 안심했죠. 그래도 며느리 빚을 갚아줬으니까요. 이제 서영이가 달라지겠지. 저한테도 잘해주겠지. 그렇게 믿었어요. 하지만 그건 제 착각이었습니다. 2주 후 다시 서울에 올라갔어요. 민수가 생일이었거든요. 아들 생일인데 안 갈 수가 없었죠. 집에 도착하니 서영이가 문을 열어줬습니다. 어머님 오셨어요? 예전과 똑같은 말투였어요. 저는 부엌으로 가서 미역국을 끓였습니다. 민수 생일이니까요. 서영이는 거실에서 쇼핑몰을 보고 있었어요. 또 쇼핑을 하는 거였습니다. 2천만 원 받아서 빚 갚은 지 겨우 보름밖에 안 됐는데요. 서영아, 또 쇼핑하니? 네, 봄 옷 좀 사려고요. 태연했어요. 반성하는 기색이 전혀 없었죠. 저녁 먹을 때 민수가 물었습니다. 서영아, 엄마한테 제대로 감사 인사했어? 했지 뭐. 문자도 보냈고. 서영이는 대충 대답했어요. 민수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저는 밥맛이 없었어요. 2천만 원이 이렇게 가벼운 돈이었나? 문자 한 통으로 끝나는 돈이었나? 밤에 화장실 가려고 일어났을 때였어요. 거실에서 부부가 대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야, 그래도 엄마한테 뭐라도 사드려야 하는 거 아니야? 민수 목소리였죠. 뭘 사드려? 우리도 빠듯한데. 빚 갚아주신 것만 해도 감사하다고 문자 보냈잖아. 서영이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그래도 2천만 원인데. 알았어. 나중에 여유 생기면 뭐 사드릴게. 나중에. 여유 생기면. 그 말들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방으로 돌아왔어요. 잠을 잘 수가 없었죠. 2천만 원을 준 게 후회됐습니다. 아니, 후회보다는 허탈했어요. 다음 날 아침 서영이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오늘 친정 갔다 올게요. 엄마 생신이거든요. 또 친정이었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서영이는 명품 가방을 들고 나갔죠. 새로 산 것 같아 보였어요. 200만 원은 좋게 넘어 보이는 가방이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뭔가 크게 잘못됐다는 느낌이 들었죠. 하지만 아직은 몰랐습니다. 이게 시작에 불과하다는 걸요. 서영이가 나간 후 저는 혼자 집에 남았습니다. 민수는 주말인데도 회사에 나갔어요. 요즘 프로젝트가 바쁘다고 했죠. 저는 거실을 청소하기 시작했습니다. 빈집을 가만히 있기가 답답했거든요. 청소기를 돌리고 걸레질을 했어요. 그러다가 소파 옆에 쇼핑백이 있는 걸 발견했죠. 유명 명품 브랜드 쇼핑백이었습니다. 안을 들여다봤어요. 가방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새 제품이었죠. 택도 안 뗀 채로요. 저는 조심스럽게 가방을 꺼내봤어요. 부드러운 가죽 재질이었습니다. 가격표가 붙어 있었죠. 200만 원. 제 눈을 의심했어요. 가방 하나가 200만 원이라니. 며느리가 2천만 원 받은 지 얼마나 됐다고요. 겨우 보름밖에 안 지났는데 벌써 200만 원짜리 가방을 샀다니. 손이 떨렸습니다. 화가 났어요. 아니, 화보다는 허탈함이 더 컸죠. 제가 10년 동안 모은 돈으로 빚을 갚아줬는데요. 그 돈으로 명품을 사다니. 저녁 때 서영이가 돌아왔어요. 손에는 큰 쇼핑백을 들고 있었죠. 어머님, 저 왔어요. 밝은 목소리였습니다. 아까보다 기분이 좋아 보였어요. 친정 다녀왔니? 네, 엄마 생신이라 선물 드리고 왔어요. 서영이는 거실 탁자에 가방을 내려놓았어요. 유명 백화점 쇼핑백이었습니다. 뭐 샀니? 엄마 코트 하나 사드렸어요. 150만 원 주고요. 150만 원.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그 돈은 어디서 났니? 아, 카드로 샀어요. 어머님이 빚 갚아주셔서 한도가 풀렸거든요. 서영이는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준 돈으로 카드 한도를 풀었다는 얘기였죠. 그리고 그걸로 친정 어머니한테 150만 원짜리 코트를 사줬다고요. 서영아. 네,
소파 옆에 있던 가방, 내 거지? 서영이 표정이 잠깐 굳었어요. 아, 그거요? 네, 제 거예요. 200만 원이던데. 네, 제가 좀 갖고 싶던 가방이었어요.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미안한 기색이 전혀 없었어요. 저는 참았던 말을 꺼냈습니다. 서영아, 내가 2천만 원 준 게 언제인데 벌써 그런 걸 사니? 어머님, 그건 빚 갚는데 다 썼어요. 이건 제 돈으로 산 거예요. 내 돈? 네, 카드로요. 한도가 생겼으니까요. 말이 안 됐습니다. 제가 빚을 갚아줘서 카드 한도가 풀렸고요. 그 한도로 또 명품을 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또 빚 생기는 거 아니니? 괜찮아요. 제가 알아서 갚을게요. 자신만만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 답답했어요. 민수가 저녁 늦게 들어왔습니다. 엄마, 저녁 드셨어요? 아니, 너 기다렸어. 우리는 셋이서 저녁을 먹었어요. 서영이가 시켜놓은 치킨이었습니다. 식사 중에 서영이가 말했어요. 오빠, 우리 엄마한테 코트 하나 사드렸어. 완전 좋아하시던데? 그래. 얼마짜리? 150만 원. 민수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야, 그 돈은 어디서 났어? 카드로 샀지. 한도 풀렸잖아. 민수는 한숨을 쉬었어요. 또 카드 쓰면 어떡해. 알았어, 알았어. 엄마 생신인데 선물도 못해? 서영이는 짜증을 냈죠. 저는 밥을 먹다 말고 물었습니다. 서영아, 그럼 내 칠순 때는 뭐 해줄 거니? 서영이가 고개를 들었어요. 어머님 칠순이요? 아, 그건 생각 안 해봤는데요. 생각도 안 해봤다고 했습니다. 친정어머니 생신은 150만 원짜리 코트를 사면서요. 제 칠순은 생각도 안 해봤다고요. 그럼 칠순 잔치라도 할까?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죠. 서영이가 웃었어요. 비웃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님, 요즘 누가 칠순 잔치 같은 거 해요. 옛날 사람도 아니고. 그 말에 저는 숨이 막혔어요. 옛날 사람. 제가 옛날 사람이라는 거였죠. 칠순 잔치 같은 건 시대에 뒤떨어진 것이고요. 그래도 어머님 진짜 하고 싶으세요? 그런 거? 서영이 목소리에는 비난이 섞여 있었습니다. 아니, 괜찮아. 저는 고개를 떨구었어요.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민수는 옆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치킨만 먹고 있었죠. 저는 밥맛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친정어머니 생신엔 150만 원. 제 칠순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니, 칠순 파티하자는 말에 비웃음까지 들었죠. 2천만 원을 준 게 너무 후회됐어요. 그 돈으로 나중에 칠순잔치라도 할 걸 그랬습니다. 친구들 불러서 작은 잔치라도 할 걸요.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돈은 이미 며느리 손으로 들어갔고요. 며느리는 그 돈으로 친정 어머니한테 선물을 사줬죠. 제게는 감사 문자 한 통이 전부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부산으로 내려가려고 짐을 챙겼어요. 서영이가 나와서 말했습니다. 어머님, 조심히 가세요. 똑같은 말이었어요. 언제나 하는 그 말. 진심이 담기지 않은 인사였죠. 저는 대답도 하지 않고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는데 눈물이 났어요. 억울했습니다. 왜 이렇게 살아야 하나? 왜 며느리한테 무시를 당하면서도 참아야 하나? 기차에서 창밖만 바라봤어요. 5시간 내내 생각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 이대로 계속 당하고만 살 수는 없었어요. 뭔가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구체적인 방법은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집에 도착해서도 기분이 나아지지 않았어요. 빈집이 너무 쓸쓸했죠. 2천만 원 사라진 통장을 보니 한숨만 나왔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어요. 더 이상 호구가 되지 않겠다고요. 무슨 일이 생겨도 다시는 돈을 주지 않기로요.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더 큰 배신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요. 한 달이 또 흘렀습니다. 저는 서울에 올라갈 생각이 없었어요. 며느리 얼굴 보기 싫었거든요. 그런데 민수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서영이가 편찮대. 병원 다녀왔는데 일주일 정도 푹 쉬어야 한대. 무슨 병인데?
장염이래. 약 먹고 있는데 혼자 있기 힘들다고. 저는 한숨이 나왔어요. 하지만 거절할 수가 없었죠. 며느리가 아프다는데 시어머니가 안 갈 수도 없었습니다. 다음 날 서울로 올라갔어요. 집에 도착하니 서영이가 소파에 누워 있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어요. 어머님 오셨어요? 목소리도 약했죠. 많이 아프니? 네, 어제부터 계속 토하고 설사해서요. 저는 부엌으로 가서 죽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장염에는 미음이나 죽이 좋으니까요. 서영이는 계속 소파에 누워 있었어요. 휴대폰만 들여다보고 있었죠. 아픈데도 휴대폰은 놓지 않는구나 싶었습니다. 점심에 죽을 끓여줬어요. 서영이는 몇 숟가락 먹더니 그만 먹겠다고 했습니다. 입맛이 없어요. 그래도 좀 먹어야지. 나중에 먹을게요. 저는 설거지를 하고 빨래를 돌렸습니다. 며느리가 아프니까 집안일을 제가 해야 했어요. 오후 4시쯤이었을까요? 서영이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어머님, 저 친구 전화 좀 받을게요. 서영이는 방으로 들어갔어요. 하지만 방문을 제대로 닫지 않았습니다. 살짝 열려 있었죠. 저는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어요. 그때 서영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처음엔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귀가 번쩍 뜨이는 말이 들렸죠. 응, 시어머니가 빚 갚아주셔서 완전 럭키했어. 저는 TV 소리를 줄였습니다. 카드 한도 다시 풀렸거든. 2천만 원이나 주셨어. 서영이가 웃으며 말했어요. 자랑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우리 아빠 칠순 여행 보내드리려고. 하와이로. 하와이라고요.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가족들 다 같이 가면 500만 원 정도 들 것 같아. 항공권이랑 호텔 다 포함해서 500만 원. 제 귀를 의심했어요. 어떻게 하냐고? 카드로 결제하지 뭐. 한도 풀렸잖아. 서영이는 계속 웃었습니다. 시어머니한테 받은 돈으로 빚 갚아서 가능해진 거야. 진짜 타이밍 좋았어. 친구가 뭐라고 했는지는 안 들렸어요. 하지만 서영이 대답은 들렸죠. 아니, 시어머니한테는 아무것도 안 했어. 그냥 감사하다고 문자만 보냈지. 제 손이 떨렸습니다. 칠순 잔치? 그런 거 안 해. 요즘 누가 그런 거 해. 옛날 사람도 아니고. 또 그 말이었어요. 옛날 사람. 우리 아빠는 다르지. 교수셨잖아. 그 정도는 해드려야지. 친구가 또 뭐라고 했나 봐요. 서영이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시어머니? 솔직히 좀 별로야. 친정하고는 급이 다르다니까. 급이 다르다. 그 말이 귓가에 꽂혔습니다. 맞아. 우리 집안은 체면이 있으니까. 시댁은 뭐 그냥 평범하잖아. 평범하다. 저는 평범한 사람이었던 거죠. 서영이 입장에서는요. 어쨌든 하와이 여행 예약했어. 다음 달에 가. 우리 아빠 완전 좋아하실 것 같아.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어 있었어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2천만 원. 제가 10년 동안 모은 돈. 남편 보험금으로 모은 노후 자금. 그 돈으로 며느리 빚을 갚아줬더니요. 며느리는 그 덕분에 카드 한도를 풀어서요. 친정아버지 칠순 여행을 하와이로 보낸다고요. 500만 원이나 들여서요. 저는 칠순 잔치하자는 말에 비웃음을 들었는데요. 장인어른은 하와이 여행이라니. 손에 힘이 풀렸습니다. 리모컨이 바닥에 떨어졌어요. 서영이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어머님 무슨 일 있으세요? 저는 서영이를 쳐다봤어요. 화가 났습니다. 아니, 화를 넘어서 허탈했죠. 서영아. 네. 내 친정아버지 칠순 여행 간다며? 서영이 얼굴이 굳었어요. 어떻게 아셨어요? 들었어. 너 전화 통화하는 거. 서영이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 그거요. 네, 하와이로 가려고요. 태연한 척했지만 목소리가 떨렸어요. 500만 원이나 든다며? 네, 가족들 다 같이 가니까요. 그 돈은 어디서 나니? 서영이가 잠시 말을 못했습니다. 카드로 결제할 거예요. 내가 준 돈으로 한도 풀린 카드로. 서영이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서영아, 내가 2천만 원 준 게 뭐라고 생각하니? 빚 갚는 데 썼잖아요. 그래, 빚 갚는 데 썼지. 근데 그 덕분에 한도 풀린 카드로 또 쓰고 있잖아. 그건 제 카드예요. 제가 쓰는 건데요. 서영이가 따졌습니다. 내가 빚 안 갚아줬으면 그 카드 못 썼을 거 아니야? 그건 그렇지만요. 나는 칠순잔치 하자는 말에 비웃음 들었는데 장인어른은 하와이 여행이니? 서영이가 입술을 깨물었어요. 그건 좀 다르잖아요. 뭐가 달라? 우리 아버지는 교수셨어요. 그 정도는 해드려야죠. 그럼 나는? 서영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가슴이 답답했어요. 너 전화 통화에서 뭐라고 했는지 아니? 우리 집안은 시댁하고 급이 다르다고 했잖아. 그건 제가 좀 흥분해서요. 흥분? 내 진심이었잖아. 서영이 얼굴이 빨개졌어요. 화가 난 것 같았습니다. 어머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서영이가 저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저희 집안하고 어머니는 좀 급이 다른 것 같아요. 그 말이 또 나왔습니다. 이번엔 제 면전에서 한 거였죠. 저희는 체면이 있잖아요. 친정아버지는 대학 교수셨고 저희 친척들도 다 괜찮은 사람들이에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근데 어머니는 그냥 평범하시잖아요. 칠순잔치 같은 거 하면 저희가 창피해요. 창피하다? 그 말에 제 머리가 핑 돌았어요. 제가 창피한 시어머니였던 겁니다. 며느리한테는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서영이는 다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꽝 닫았죠.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억울했습니다. 2천만 원 준 게 너무 후회됐죠. 그날 밤 저는 잠을 한숨도 못 잤어요. 계속 생각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어요. 뭔가 해야 한다는 생각이 확고해졌죠. 복수를 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서울을 떠나지 못했습니다. 며느리가 아프다는 핑계로 저를 붙잡아뒀거든요. 사실 그렇게 아파 보이지도 않았어요. 이틀 지나니까 멀쩡히 돌아다니더군요. 하지만 저는 일부러 더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뭘 하는지 지켜보고 싶었거든요. 일주일째 되던 날이었어요. 서영이가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열심히 뭔가를 클릭하고 있었죠. 뭐하니? 아, 여행 예약하는 중이에요. 하와이 여행 말하는 거겠죠. 저는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항공권을 고르고 있었어요. 인천에서 호놀룰루까지 가족 4명분이었습니다. 서영이, 민수, 그리고 서영이 부모님. 민수도 같이 가니? 네, 당연히 가야죠. 장인어른 칠순인데 저는 가슴이 답답했어요. 민수는 회사 휴가를 내서 하와이에 간다는 거였습니다. 제 환갑 때는 휴가도 안 냈으면서요. 항공권이 얼마니? 4명이서 200만 원 정도 나와요. 호텔은 5일 숙박에 150만 원 정도요. 그럼 나머지는 현지에서 쓸 돈이요. 밥 먹고 쇼핑하고 그러려면 150만 원은 있어야죠. 계산이 정확했습니다. 총 500만 원. 이미 다 계획을 세워놨더군요. 언제 가는데? 다음 달 15일이요. 우리 아버지 칠순이 13일이거든요. 저는 참을 수가 없었어요. 서영아, 나한테 물어볼 말 있어. 서영이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네. 내 칠순은 왜 안 되고 장인어른 칠순은 되는 거니? 서영이 표정이 굳었어요. 어머님, 그 얘기 또 하시게요? 응, 할 거야. 대답 안 하고 넘어갈 수 없어. 서영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머님도 하고 싶으시면 하세요. 하고 싶으면 하라고. 너희가 해주는 거 아니니? 저희가 왜 해드려요? 서영이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너희 아버지는 하와이 보내주면서 그건 좀 다르잖아요. 뭐가 달라? 서영이가 컴퓨터에서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를 똑바로 쳐다보더군요. 어머님, 진짜 솔직하게 말씀드려도 돼요? 그래, 해봐. 저희 집안하고 어머니는 급이 다른 것 같아요. 또 그 말이었습니다. 이번엔 더 확실하게 말하더군요. 우리 아버지는 대학 교수셨어요. 명문대 교수. 그래서
저희는 어릴 때부터 교수 자제들이랑 어울렸어요. 체면이 있다고요. 체면. 그 단어가 자꾸 나왔습니다. 근데 어머니는 그냥 평범하시잖아요. 남편도 평범한 회사원이셨고, 제 남편 얘기까지 꺼냈어요. 남편 보험금 받으신 것도 알아요. 그거 가지고 10년 사신 거잖아요. 서영이는 거침없이 말했습니다. 그런 분이 칠순 잔치하겠다고 하면 저희가 창피해요. 솔직히 창피하다. 그 말을 또 들었습니다. 친척들 부르면 저희 체면이 깎여요. 우리 친정 친척들이 뭐라고 할지 뻔하잖아요. 저는 숨이 막혔어요. 그러니까 어머님은 그냥 조용히 지내세요. 칠순 잔치 같은 거 안 하셔도 돼요. 서영이가 다시 컴퓨터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예약 버튼을 눌렀어요. 500만 원짜리 하와이 여행이 결제됐습니다. 제가 준 돈으로 빚을 갚아서 가능해진 여행이었죠. 저는 그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방으로 들어가 짐을 쌌어요. 더 이상 여기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서영이는 거실에서 신나게 여행 계획을 짜고 있었죠. 저는 가방을 들고 나왔습니다. 어머님, 벌써 가세요? 응, 갈게. 아, 네. 조심히 가세요. 그 말이 전부였어요. 미안하다는 말도 없었습니다. 잘못했다는 말도 없었죠. 저는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는데 눈물이 났어요. 급이 다르다. 창피하다. 조용히 지내라. 그 말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저는 평생 성실하게 살았어요. 남편 뒷바라지하며 아들 키웠죠. 큰 욕심 부리지 않고 검소하게 살았습니다. 그게 잘못인가요? 그게 창피한 건가요? 교수 집안이 아니라서 급이 낮은 건가요? 부산행 기차에 올랐습니다. 창밖을 보며 생각했어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요. 반드시 복수하겠다고요. 며느리가 저를 무시한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요. 집에 도착해서 서랍을 뒤졌습니다. 집 서류가 있는 곳이었어요. 아들 결혼할 때 준 돈 관련 서류들. 신혼집 계약할 때 제가 계약금을 냈거든요. 5천만 원이었습니다. 아들 명의로 돼 있지만 제 돈이었죠. 서류를 꺼내서 찬찬히 봤어요. 증여한 건 아니었습니다. 그냥 빌려준 거였어요. 문자 기록도 남아 있었죠. 엄마가 5천만 원 보태줄게. 나중에 여유되면 갚아도 돼. 민수가 답장했던 거 기억났습니다. 고맙습니다, 엄마. 꼭 갚을게요. 하지만 한 번도 갚은 적 없었죠. 저는 변호사 사무실을 알아봤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변호사를 만나러 갔어요. 50대 중반쯤 돼 보이는 여자 변호사였습니다. 어떻게 오셨어요? 저는 사연을 설명했어요. 며느리 이야기를 다 했습니다.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증여가 아니라 빌려주신 거면 돌려받을 수 있어요. 정말요? 네, 문자 기록도 있고 증여세 신고도 안 하셨잖아요. 변호사가 서류를 검토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님 명의 아파트도 있으시죠? 네, 부산에 30평 아파트 있어요. 주택연금 생각해 보셨어요? 주택연금이요? 저는 그런 게 있는지 몰랐어요. 변호사가 설명해 줬습니다. 65살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다고요. 집을 담보로 맡기면 매달 돈을 받는 거래요. 사망하면 집이 은행으로 넘어간다고 했습니다. 상속은 못하는 거네요? 네, 그렇죠. 대신 평생 매달 연금을 받으세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어차피 상속해줘도 며느리만 좋은 일 아닌가요? 제가 죽으면 그 집도 며느리 차지가 될 거예요. 저를 무시하고 창피하다던 며느리한테요. 신청하고 싶어요. 좋은 선택이세요. 변호사가 웃었습니다. 저는 그날로 서류를 준비했어요. 일주일 후 주택연금 승인이 났습니다. 매달 180만 원을 받게 됐죠. 평생 받을 수 있는 돈이었어요. 그리고 5천만 원도 돌려받기로 했습니다. 법적 절차를 밟기로요. 이제 준비가 끝났어요. 며느리한테 제대로 보여줄 차례였습니다. 제가 만만한 시어머니가 아니라는 걸요.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변호사와 상담도 끝났고요. 서류도 다 준비됐죠. 이제 며느리한테 보여줄 차례였어요. 저는 민수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수야, 이번 주말에 너희 집에 갈게. 엄마, 갑자기요? 무슨 일 있어요? 응, 할 얘기가 있어서. 목소리를 최대한 차분하게 유지했습니다. 민수는 의아해했지만 알았다고 했어요. 토요일 오전에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가방 하나만 들고 갔죠. 서류 가방이었어요. 중요한 서류들이 다 들어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서영이가 문을 열어줬어요. 어머님 오셨어요? 응, 민수 있니? 네, 안에 있어요.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민수가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엄마, 무슨 일이세요? 둘 다 앉아봐. 할 얘기가 있어.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서영이와 민수가 나란히 소파에 앉았어요. 두 사람 표정이 긴장돼 보였죠. 저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먼저 물어볼게. 서영아, 카드빚 얼마 갚아줬지? 서영이가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1,800만 원이요. 맞아. 1,800만 원. 내가 10년 동안 모은 돈으로 갚아줬지. 네, 감사했어요. 감사했다고 과거형으로 말하더군요. 그 돈으로 카드 한도 풀어서 뭐 했니? 서영이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대답하지 못했어요. 친정아버지 칠순 여행. 하와이. 500만 원. 제가 대신 말했죠. 민수가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서영아, 그게 진짜야? 오빠, 그건. 대답해. 진짜야 아니야? 민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진짜예요. 근데 제 카드로 제가 쓴 건데요. 서영이가 변명했어요. 엄마 돈으로 빚 갚아서 풀린 한도로. 민수가 화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는 손을 들어 민수를 진정시켰어요. 그것뿐이 아니야. 친정어머니 코트도 샀지? 150만 원짜리. 어머님, 그건 제 돈이에요. 내 돈? 빚도 못 갚던 내가? 서영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어요. 명품 가방. 200만 원. 그것도 샀지? 그건 합치면 850만 원이야. 내가 빚 갚아준 지 한 달 만에. 민수가 서영이를 쳐다봤어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서영아, 너 진짜 그랬어? 오빠, 나도 스트레스 받았어. 그래서 좀 샀지. 엄마 돈으로 빚 갚아놓고. 민수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는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이제 이 얘기할게. 너희 신혼집 기억하지? 네, 기억해요. 민수가 대답했습니다. 계약금 5천만 원. 내가 냈어. 네, 알아요. 고마웠어요. 그런데 그거 중요한 게 아니야. 민수 표정이 굳었어요. 빌려준 거였어. 문자 기록도 있어. 저는 휴대폰을 꺼내서 보여줬습니다. 3년 전 문자였죠. 엄마가 5천만 원 보태줄게. 나중에 여유되면 갚아도 돼. 민수의 답장도 보여줬어요. 고맙습니다, 엄마. 꼭 갚을게요. 민수야, 갚은 적 있니? 아니요. 죄송해요. 민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변호사랑 상담했어. 이건 증여가 아니라 대여래. 돌려받을 수 있대. 엄마, 그게 무슨. 증여세 신고도 안 했잖아. 그러니까 빌려준 거지. 저는 차분하게 설명했어요. 5천만 원. 한 달 안에 갚아. 엄마, 그 돈이 어디 있어요? 민수가 당황해서 물었습니다. 그건 내가 알아서 해. 대출 받든지. 대출도 한도가 있어요. 집 담보대출도 이미 받았고. 그럼 집 팔든지. 제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서영이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어머님, 집을 팔라고요? 그래. 못 갚으면 팔아야지. 그럼 저희는 어디서 살아요? 그건 너희 문제야. 내가 왜 신경 써? 저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서류를 꺼냈어요. 그리고 하나 더 알려줄 게 있어. 두 사람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부산 아파트 있잖아. 너희한테 상속하려고 했던 거. 네, 알아요. 민수가 대답했어요. 주택연금 신청했어. 주택연금이요? 서영이가 물었습니다. 응. 집을 담보로 맡기고 매달 돈 받는 거야. 180만 원씩. 그럼 상속은요? 서영이 목소리가 떨렸어요. 없어. 내가 죽으면 집은 은행으로 가. 어머님. 서영이가 소리쳤습니다.
왜? 문제 있어? 그 집도 저희 거 아니었어요? 내 거? 내 집인데 왜 내 거야? 저는 서영이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너 나한테 뭐라고 했지? 급이 다르다고 했잖아. 그건 창피하다고 했지. 칠순 잔치하지 말라고 했고, 서영이가 말을 못했습니다. 그런 며느리한테 왜 내 집을 물려줘야 하니? 어머님, 제가 잘못했어요. 서영이가 울먹이기 시작했어요. 이제 와서 잘못했다고?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심했어요. 늦었어. 이미 서류 다 접수했어. 저는 가방을 닫았습니다. 민수가 제 손을 잡았어요. 엄마, 제발. 다시 생각해 주세요. 민수야, 너는 괜찮은 아들이었어. 근데 와이프를 잘못 뒀어? 제가 서영이 잘 타일러 볼게요. 소용없어. 이미 결정했어. 저는 일어섰습니다. 5천만 원. 한 달 안에 내 통장으로 보내. 안 그러면 법적 조치 들어가. 엄마. 민수가 불렀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어요. 현관문을 나서는데 뒤에서 서영이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님, 제발요. 제가 잘못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냥 나왔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갔습니다. 가슴이 시원했어요. 드디어 해냈구나. 참았던 말을 다 했구나. 제대로 복수했구나. 부산으로 돌아가는 기차 안에서 창밖을 봤습니다. 후회는 없었어요. 오히려 속이 후련했죠. 이제 제 인생을 살 거예요. 며느리 눈치 보지 않고요. 아들 걱정하지 않고요. 매달 180만 원 받으며 편하게 살 거예요. 그게 제가 선택한 길이었습니다. 엄마, 저희 정말 힘들어요. 민수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5천만 원 갚으려고 대출 알아봤는데요. 다 거절당했어요. 왜? 서영이 신용 점수가 너무 낮대요. 연대 보증도 안 된대요. 그럴 줄 알았습니다. 카드 빚을 여러 번 연체했으니까요. 집 담보대출도 이미 3천만 원 받아놨고요. 더는 안 된대요. 민수 목소리에서 절박함이 느껴졌어요. 그럼 어떻게 할 건데? 집을 팔아야 할 것 같아요. 그래, 팔아.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엄마, 정말 방법이 없어요? 없어. 나도 더 이상 도와줄 수 없어. 알겠습니다. 민수가 전화를 끊었어요. 며칠 후 또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엔 서영이었어요. 어머님, 저예요. 목소리가 울먹이고 있었습니다. 응, 저희 집 내놨어요. 매물로요. 그래. 근데 집값이 많이 떨어져서요. 팔아도 대출 갚고 나면 남는 게 별로 없어요. 그건 내 문제야. 어머님,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서영이가 울기 시작했어요. 이미 늦었어.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민수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엄마, 집 팔렸어요. 다음 주에 이사 갑니다. 어디로 가는지는 쓰지 않았더군요. 저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2주 후 민수가 또 전화했어요. 엄마, 5천만 원 송금했어요. 확인해 주세요. 알았어. 통장을 확인하니 정말 들어와 있었습니다. 5천만 원. 제 돈이 돌아온 거였죠. 엄마, 저희 반지하로 이사했어요. 반지하? 네, 보증금 500만 원짜리요. 그것밖에 여유가 없었어요. 민수 목소리는 힘이 없었습니다. 서영이는 어떻게 지내니? 매일 울어요. 친정아버지한테 전화했는데요. 뭐래? 교수 월급으로 어떻게 도와주냐고 하시면서 전화 끊으셨대요. 교수였던 장인어른도 결국 도와주지 못했던 거예요. 하와이 여행은? 당연히 취소했죠. 환불 수수료 100만 원 날렸어요. 서영이가 그렇게 기대하던 여행이었는데요. 그리고 엄마 서영이가 개인 회생 신청했어요. 개인 회생? 네, 카드 빚이 또 1,000만 원 넘게 생겨서요. 더 이상 못 갚겠대요. 서영이는 결국 신용불량자가 된 거였습니다. 알았어. 저는 전화를 끊었어요. 안타까운 마음은 들지 않았습니다. 자업자득이었으니까요. 그로부터 3개월이 지났습니다. 저는 주택연금을 받기 시작했어요. 매달 15일이 되면 180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넉넉한 돈이었죠. 고등학교 동창 3명과 모임을 만들었어요. 한 달에 한 번씩 만나서 맛집을 다니기로 했습니다. 첫 모임 날이었어요. 부산 해운대에 있는 일식집이었습니다. 1인당 8만 원 하는 곳이었죠. 정우가 오늘 내가 쏘는 거야? 친구 미숙이가 물었습니다. 응, 오늘은 내가 살게. 야, 갑자기 무슨 일 있어? 주택연금 받기 시작했어. 매달 180만 원씩. 헐, 대박. 그럼 상속은? 포기했어. 며느리한테 물려줄 생각 없어. 저는 며느리 이야기를 간단히 했어요. 친구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했어. 그런 며느리한테 뭘 물려줘. 맞아. 넌 내 인생 살아야지. 친구들이 제 편을 들어줬어요. 우리는 맛있는 초밥을 먹었습니다. 회도 먹고 사케도 한 잔씩 했죠. 오랜만에 기분이 좋았어요. 다음 달엔 어디 갈까? 광안리에 새로 생긴 한정식집 어때? 좋지. 거기 괜찮다던데. 우리는 다음 모임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제 저는 제 삶을 살 수 있었어요. 며느리 눈치 보지 않고요. 아들 걱정하지 않고요. 제가 하고 싶은 걸 하며 사는 거였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거울을 봤어요. 제 얼굴이 환해 보였습니다. 요즘 많이 웃는 것 같았어요. 민수한테서 가끔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잘 지내세요? 응, 잘 지내. 저희는 힘들지만 버티고 있어요. 그래, 힘내. 더 이상 도와줄 생각은 없었어요. 서영이가 전화를 바꿔달라고 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이제 서영이와는 할 말이 없었거든요. 어느 날 동네 카페에 갔어요. 창가 자리에 앉아서 커피를 마셨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어요. 커피 맛도 좋았죠. 저기, 혹시 한정욱 씨세요? 옆 테이블에서 누군가 말을 걸었습니다. 돌아보니 비슷한 나이 또래 여자분이었어요. 네, 맞는데요. 저 박순이에요. 중학교 동창? 아, 순이야. 오랜만이다. 우리는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같이 앉아서 커피를 마시며 근황을 나눴어요. 순이도 혼자 산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작년에 세상을 떠났대요. 나도 혼자야. 아들은 서울에 있고, 며느리는? 그냥 그래. 자주 안 봐.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았어요. 순이가 제안했습니다. 우리 가끔 만나서 차라도 마시자. 좋지, 그러자. 새로운 친구가 생긴 것 같았어요. 삶이 조금씩 풍요로워지는 느낌이었죠. 저녁에 집에 돌아와서 창밖을 봤습니다. 부산 앞바다가 보였어요. 반짝이는 야경이 아름다웠죠. 이 집에서 평생 살 수 있어요. 주택연금 덕분에요. 며느리한테 물려줄 생각 없었고요. 제가 편하게 사는 게 우선이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받지 않았죠. 서영이가 다른 번호로 건 걸 수도 있으니까요. 더 이상 그 사람들한테 신경 쓰고 싶지 않았어요. 주전자에 물을 끓였습니다.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셨어요. 마음이 평온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행복이었죠. 이제 저는 제 인생을 살 거예요. 누구 눈치 보지 않고요. 당당하게요. 그게 제가 선택한 길이었고요. 후회는 없었습니다. 창밖 야경을 보며 생각했어요. 앞으로 남은 인생도 이렇게 살겠다고요. 제 행복을 위해서요.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